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정말 이 중국 정치 구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양회가 과연 무엇인가? 그 어떤 것보다도 CEC에서 정말 소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양회 과연 어떤 얘기가 나올지 이거를 뭐 예상을 하실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툭 튀어나오는 툭값 T는 잘 없고 양회에는 네. 이미 그 전에 시그널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네. 지방 양회에서 얘기들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경제공작회의 지난번에 우리가 리뷰를 했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이제 그것을 실제적으로 국민들의 승인을 받는 단계가 양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 얘기들이 아마 거의 90% 이상 네. 그 포함이 돼서 나올 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저희가 그 12월에 있었던 정치 공작회의 같은 경우 경제공작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게 또 다뤘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10월 29일 날 중국이 그 오중전 회의라는 것을 했었고, 네. 그 오중전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의 마스터 플랜인 14차 5개년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6일 날 경제 공작회를 하면서 8가지의 중요한 그 핵심 정책 그걸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하나씩 짚어가면서 8가지 중에서 이제 뭐 기술부터 시작을 해서 밑에 저탄소까지 그 8가지를 짚었는데, 아마도 이제 이번 양회의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한 서너 가지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크게 봤을 때 아마도 반독점법 얘기가 아마 이번 양회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기업인들한테 핫한 이슈가 될 것 같고, 네. 이제 또 하나 뭐 국가적으로 놓고 보면 중요한 것은 바로 탄소 이 중립. 네. 이게 미국도 난리지만 중국도 거기에 이제 맞불을 놓는 의미, 또 중국도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산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반독점 플러스 이게 탄소 중립, 네. 이게 이번 양회의 가장 큰 주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양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8가지 지난번에 우리가 짚어봤던 경제공작회의 때 이 언급이 됐던 부분, 예를 들면 국가 핵심 기술 역량 강화, 그 소위 말하는 우리 테크주를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산업 공급망, 지난번에 우리가 내수 얘기를 하면서 콜드 체인 같은 거 얘기를 했던 네. 그 서플라이 체인 얘기가 이제 나올 거고. 뭐 농촌 물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부분이나, 네. 그리고 이제 수요 측 개혁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던 그 공급 측 개혁이 아닌 이 내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자동차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또 이제 음식료라든지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집은, 부동산은 사는 곳이지 사는 것이 아니다. 네. Live, not buy. 그렇죠. 그 주도 동시이지 네. 이게 차오도 동시 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부동산 규제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혁 개방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개혁 개방은 2가지인 게 하나는 국유기업 개혁이고 또 하나는 자본시장 개방입니다. 이 문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됐던 반독점법,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지만 이제 알리바바를 대표적으로 한 놈 잡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반독점의 시범을 지금 보이는 거죠. 그게 아마 금년 내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종자 문제, 그 식량 안보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2060년까지 탄소 제로로 가겠다. 뭐 아직 60년이니까 40년 남았는데 이 마스터 플랜을 중국이 지금 내놨죠. 그래서 이런 아마 한 8가지를 주로 얘기할 것 같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양회에서는 먼저 그 리커창 총리가 맨 먼저 이제 작년에 경제 해고를 하고 금년도에 뭘 할 건지 정부 업무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업무 보고에 대해서 이제 이 토론하고 그걸 심의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그 지난 10월 달에 만든 그 오중전에서 만든 14차 5개년 계획, 앞으로 5년 동안의 중국의 마스터 플랜, 요거를 이제 확정을 짓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이 이제 결정이 됩니다. 그 예산을 승인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법원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검찰 뭐 이런 쪽에 그 업무 보고를 같이 받고 승인하는 이런 이제 절차가 이번 이제 양회의 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양회에서 뭔 얘기를 할 거냐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중앙 양회를 하기 전에 31개 지방성에서는 이미 양회가 끝났습니다. 그걸 끝난 결과를 갖고 와서 중앙에 와서 이제 통합하고 토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금년도 중국이 GDP를 얼마를 가져가는 거냐도 이미 답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31개 지방성에서의 그 양회의 결과를 놓고 보면 GDP를 10% 이상 가져가겠다고 하는 성이 2개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하나가 후베이성이고 또 하나가 해남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해남도가 그 관광특구 또 면세점 특구 뭐 그래서 이제 거기 면세점을 가진 뭐 중국 국여 지금 중국 중면이죠. 주가가 폭등하는 그 현상이 나타났죠. 예. 그래서 보면은 중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금년도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목표로 잡은 데가 해남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결국은 중국의 정책을 잘 보면 그 유망한 산업이나 섹터를 찾을 수 있는 이제 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성장률이 좀 낮은 쪽, 이거에 이제 흑룡강성 내몽고를 학계에 잡았고, 그 6%대를 잡은 게 베이징, 샹하이, 광동, 산동, 이제 큰 경제권들은 성장률 한 6% 정상적인 중국의 수준,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치를 구하면 딱 나오겠네요. 대략 얼마가? 네. 7.2 그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국의 그 빨간, 오른쪽에 보시는 빨간색 차트가 저게 중국 GDP인데 그 2018년에 6.8, 2019년에 6.1, 2020년에 이제 2.3이 나왔는데요. 이 빨간색이 이제 그 분기별 수치입니다. 분기별 수치를 보면 뭐 작년 1분기에 마이너스 6.8이 나왔다가 2분기부터 3.2, 4.9, 6.5 이제 이게 플러스로 돌아섰죠. 네. 그래서 금년 1분기에는 아마도 작년에 마이너스 6.8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거의 두 자릿수의 20% 가까운 성장이 1사분기 나올 겁니다. 그 다음번에 8%, 6%, 뭐 5%대로 떨어져서 정상적인 회기는 아마 3, 4분기부터 완전히 정상 그 과거 추세로 그대로 돌아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지금 그 지방양회의에서 그 31개 성시 중에서 작년 대비해서 성장률 목표를 올리지 않은 데가 없어요. 성장률을 다 다 상향했고, 지금 복건성 같은 경우가 작년과 동, 후난성 같은 경우가 작년과 동, 그리고 구이조 마오타이 하는 귀주성이 플랫하게 갔고, 산서성, 그 다음에 내몽고, 강서성, 산동성, 여기만 대략 한 8개 정도의 성만 작년과 같은 수준으로 했고, 나머지는 모든 성이다가 GDP 숫자를 이제 올려잡았어요. 이게 목표치가 공수표가 아니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잡아낸 수치인 거잖아요. 그 달성을 네. 못하면은 이제 그 성장이나 당석이가 승진의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대략 그게 한 7.2% 정도. 2021년에 그 성장률 목표를 지방성들은 한 그 정도를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럼 7% 정도라고 한다면 뭐 굉장히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미니멈의 라인이 그 정도예요. 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그게 이 미니멈이기 때문에 해보면은 그보다도 더 높게 나오죠. 높아질 수도 그래서 있고. 대략 아마 네. 금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8% 이상 나올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중국은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제 갈 수가 있죠. 네. 있고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 정도가 안 나오면 이제 네거티브 서프라이즈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그 예상치를 충족해줘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양회의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가장 그 투자 측면에서 또 산업 측면에서 봐야 되는 건 탄소 중립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같은 경우에 에너지로 놓고 보면 석탄 포함한 화력, 그 화석 연료가 85%예요.
그래서 이게 석유하고 석탄하고 이거 떼는 것이 이게 거의 뭐 75% 이상 가기 때문에 지금 매연이라든지 스모그 문제들이 이게 뭐 석탄을 떼는데 없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이 뭐 우리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것이 CO2를 발생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중국과의 전쟁에서 탄소세를 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으로서는 지금 85%나 되는 이 화석 연료를 어떻게 낮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가고 이게 결국은 이제 투자로 이어지죠. 네. 태양광, 풍력, 그리고 이제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전기차. 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로 가는데 지금 놓고 보면 뭐 한문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선진국들에 비해서 이제 중국의 그 소득 수준 대비해서 그 탄소 배출량을 놓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뭐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하고는 비슷하게 가고 미국이 뭐 지금 탄소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사실은 이게 1인당 탄소 배출량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저게. 근데 중국은 이제 일본이나 한국이나 유럽의 그 추세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평균으로 가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과하진 않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청정 발전, 그 다음에 이제 산소 그 에너지,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전기 자동차 같은 소위 말하는 전동화, 네. 또 수소차, 요런 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정책적인 이제 배려를 많이 하겠다. 네. 그게 아마 이제 이번에 나올 것 같고요. 역시 뭐 신재생과 전기차가 핵심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게 키워드가 예. 두 번째는 반독점입니다. 네. 그래서 중국의 지금 반독점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키는 이게 인터넷 금융이에요. 그래서 무슨 뭐 쇼핑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먼저 지금 손대는 것은 바로 이 인터넷 금융에서 불공정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소비자 금융 대출해 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재테크 자산 관리도 있고, 보험도 이게 이제 인터넷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지금 중국 정부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건 이제 소액 대출이죠.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그 알리페이, 알리바바의 알리페이가 이게 지급 결제 시장의 55%를 먹었고, 이제 그 39%가 그 탄센트의 이제 그 저건데요. 그 위챗페이인데.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고객 정보를 거기서 끌어모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객 정보를 통해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를 같이 하게 되는데 이걸 이제 금융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 이 독점을 만들고 거기서 고리 대금업을 뜯고 이제 이런다고 이제 중국 정부가 보는 거예요. 사실 결제 데이터나 이런 송금 데이터, 금융 데이터가 정말 귀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어떤 소비 행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이제 민간 기업이 자기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썼던 거죠. 근데 네. 이것을 원천적으로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런 어떤 반독점 규제의 원년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정부가 지금 규제하겠다고 하는 것이 대략 이제 12가지가 있는데요. 가격 담합, 생산 담합, 시장 분할, 보이콧 거래, 플랫폼 허브 전략.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의 독점적인 지위를 활용해서 예를 들면 알리바바나 탄센트 같은 경우가 불공정한 저가 판매, 저가 구매, 거래 거절, 가격 차별, 끼워 팔기. 그리고 이제 알리바바가 이 M&A 한 회사를 탄센트하고 서로 짜고 예를 들면 뭐 디디 추싱처럼 두 개를 그냥 합병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완전하게 이 수평적으로 결합을 해버리면 딴 놈이 들어올 수가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이제 이 독과점법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다 집어넣으면 지금 인터넷 기업들의 뭐 그 영업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과도하게 집중된 걸 분리시켜라. 그래서 예를 들면 AT&T 같은 경우가 뭐 엄청난 통신 사업자였지만 반독점법에 걸리면서 이거를 통신 서비스 회사는 이제 7개인가 8개인가 서로 우리 같으면 예를 들어서 뭐 동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강원발전 이런 식으로 통신회사를 분리를 해가지고 약화를 시켰고 또 AT&T 같은 경우는 통신 장비 자체를 만든 아주 유명한 통신 장비 회사예요. 근데 이걸 완전 분리시켜버린 거죠. 네.
그래서 그럼으로 인해서 AT&T가 거의 뭐 이제 힘을 못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이 주가들이 뭐 헤매는 이유도 이제 그런 정도까지 갔다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어디까지 갈 건지가 아직 미정이고, 지금은 인터넷 금융에 집중해가지고 이제 이 제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인터넷 금융회사들의 경우들은 이제 영업 제한을 하거나 자본금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런 정도까지만 가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거나 아마 이번 그 양회를 통해서 반독점에 관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시행이 아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번 양회에서 나올 건 인구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인구 문제가 왜 나오냐면 2020년에 그 출생 인구를 이제 가집계를 했더니 이게 1290만 명으로 툭 떨어졌어요. 작년이 이제 2019년이 1465만 명인데 이게 지금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신생아 숫자가 이게 200만 명 정도씩 계속 줄어드는 것, 이거 중국이 지금 심각하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도 14차 5개년 계획 앞으로 5년 동안은 인구가 아마도 이것이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 그 중국의 한자녀 정책 이미 폐지가 됐죠? 그렇죠. 네. 그런데도 나중에 우리가 그걸 주제로 한번 다뤄서 얘기를 하겠지만, 한자녀를 폐지했으면은 그냥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중국의 가임 여성이 아마 19세부터 40세까지가 2억 몇천만 명인가 1억 몇천,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인구인데, 그러면 정말로 이것이 이론상으로 생각하면 마음 독하게 먹고 예를 들어서 액션했다고 그러면 1년 뒤에 인구가 한 1억 5천 정도 더 늘어날 수가 있는 거죠. 네. 더 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이 40년 동안 이제 산하 제한해가지고 그 줄인 인구수가 한 4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40년 동안 노력이 어떻게 보면 3년 정도면은 다시 원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 그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중국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는 것을 거의 10년 동안 고민을 했다가 이제 리커창 총리 때, 원자오 총리 때 그렇게 고민했지만 결국 실행을 못했고, 리커창 때 액션을 해버린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걸 풀어주면 뭐 인구가 몇 천만 명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이게 이제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있지만, 그래서 중국은 이제 두 번째 아기를 낳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장려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중국을 보면 중국이 원래 인구가 많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게 중국 인구가 이게 1억 명 넘어갔던 게 이게 거의 1950년 뭐 그쯤 가가지고 이제 왕창 이제 저기 10억 명 넘어가는 게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예,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올라갔고, 중국을 놓고 보면 이게 그 청나라 때 보면 한 1834년 같은 경우에 인구가 한 4억 정도 됐어요. 네. 그리고 1954년 이제 요때 인구 조사한 게 보면 한 6억, 그리고 81년에 10억, 그리고 이제 2020년에 14억, 요 정도인데, 그래서 뭐 중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인구가 1억 명 넘어갔던 적이 언제냐 그러면요, 이게 거의 청나라 중기 정도에 이제 갔고, 중국 인구 많다 어쩐다 그러는데 6천만 명 정도가 거의 한계선이었어요. 6천만 명 넘어간 적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 그 넓은 땅덩어리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정리하고, 삼국지에 보면은 뭐 몇백만 명이 거병했다고 그러면 그때도 인구가 한 1억 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그 왕조의 교체기마다 엄청난 이제 살육이 일어나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시 시대, 준추 전국 시대부터 지금 2010년까지 중국의 인구인데, 거기에 지금 파란 색깔로 색칠되어 있는 게 뭐냐면 왕조가 바뀌었을 때 인구예요. 항상 인구가 줄어들어요. 네. 근데 그 인구가 지금 이제 로그 스케일로 잡혔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정도가 이것이 몇백만 명에서 몇천만 명을 도달을 해요. 그래서 죽어나가는 거죠. 잔인하게 이제 갖고. 그래서 뭐 문제는 하여간 중국이 지금처럼 인구가 1년에 200만 명씩 출생자가 줄어들면 이것이 2025년 요 정도 기점으로 해서 인구가 확실하게 이제 줄어드는 곡선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이걸 이제 굉장히 고민해서 지금 정책적으로 아마 인구
그 증가 정책을 이번 양회에서 네. 강하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 출산 보조금으로 만위 한 170만 원 주고서 우리가 인당 소득이 뭐 3만 달러, 중국이 1만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쳤을 때 한 510만 원 정도, 이제 이 정도 그 출산 축하금, 이제 이 정도를 현찰로 준다고 봐야 되고, 그러고 0에서 6세 사이 정도 되면 이제 매년 한 3,000원, 한 50만 원씩 그렇게 이제 그 자금 지원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하여간 이런 것들을 대주도 하게 되는데,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하나 문제는 태어나는 애들이 줄어드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노령화예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노인 인구가 1억 6,500만 정도예요. 전 세계 노인 5명 중에 1명이 중국 인구인데 앞으로 5년 뒤가 되면 65세 이상 인구가 2억 명이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인구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소비의 주체가 될 수도 있지만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아프기 때문에 사회 보장 또는 의료 시스템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이제 고령 인구의 헬스케어라든지 또 이분들이 이제 은퇴해서 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재테크를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노령화 사회에 대한 아마 얘기가 이번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런 정도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은 것은 금년도에 이제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경기 부양책 얼마나 쓸 거냐. 아직도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투자를 확장 정부가 질러가지고 GDP를 맞춘 건데, 금년에도 또 그렇게 하긴 어려워요. 그래서 민간 소비를 이제 진작시키는 것이 수요 계획이고 한데, 문제는 만약에 소비가 예정처럼 그렇게 안 살면 재정을 또 풀어야 되는 거죠. 미국처럼. 그랬을 때 이제 재정 적자가 커지는데, 지금 아마 예상은 아마 그 재정 적자율을 한 3.5% 정도로 이제 목표를 잡는데, 작년도 그걸 초월했고,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한 3.2에서 3.3, 작년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의 재정 적자를 이제 낼 거다. 네. 그리고 이제 작년처럼 특별국채를 발행해서 1조 정도 지방 이제 특별국채, 170조 정도를 채권 발행해가지고 SOC 하는데 질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아마 금년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는 안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제 지방 SOC 관련되는 것들은 그게 조금 이제 생각보다는 어려울 수 있고. 약간의 긴축 재정이라고 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부채 비율이 지금 이번 금융위기 때, 이번 코로나 뭐 사태 때문에 이걸 확 늘려가지고 280% 가까이 지금 올라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부채에 대한 관리가 다시 말은 안 하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사실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중국 그렇죠. 입장에서도 이게 부채라는 것이 그냥 리스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이번에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이 어느 수준에 갈 거냐 한다 그러면 GDP의 성장 목표가 나와야 돼요. 근데 그 성장 목표를 계산해 보면 지금 25년에 중국 GDP가 얼마라는 게 나오게 되고, 그걸 갖고서 미국 GDP의 성장률하고 비교를 해서 높여보면 5년 뒤에 중국이 얼마나 커져 있을 건가를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예상으로 보면 5년 뒤 정도 되면 중국이 한 5%에서 6% 성장한다고 하면 미국 GDP의 90%까지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중국은 이번에 14차 5개년 계획도 얘기를 하지만 2035년까지 이제 마스터 플랜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2025년까지 목표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이고, 2035년까지는 두리뭉실하게 뭐 예를 들면 지금 1인당 GDP의 2배 정도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할 건데, 그걸 다시 역산으로 추정을 해보면 2035년에 중국 GDP가 얼마가 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의 계획과 5년의 계획 수치가 함께 발표된다는 말이죠.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그리고 기술 개발에 관한 얘기도 이제 중국 제조 2025가 이제 미국의 반대 때문에 이게 이제 잠수를 탔는데, 앞으로 5년 뒤에 중국이 기술이 어느 정도 갈 거냐, 그것도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만 밖으로 발표는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 미국과 기술 전쟁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국방 예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미중이 지금 뭐 여차하면 일촉즉발의 군사 대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국방 예산을 얼마나 쓰냐가 미국도 굉장히 민감한 문제고 중국도 이것을 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5년간을 놓고 보면 중국의 방산업이 이게 굉장히 유망한 산업일 수 있어요. 이게. 그래서 중국은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방산회사들이 대거 상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이제 케어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고. 나중에 한번 중국 방산회사를 한번 또 그렇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많이 얘기하고 있는 금융 개방, 요거는 뭐 다음번에 한번 양해 끝나고 나서 제대로 한번 짚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개발도 요게 제기가 되는데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베이징, 상하이, 심천 요 세 군데만 집중했다고 하지만 이제는 중부 개발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 지금 파란 색깔이 양자강이고 노란 색깔이 황하강인데 지금 양자강하고 황하강 사이에 지금 빗금친 부분 요 스촨, 청두 이 중부 개발이 요게 지금 이제 아마 이번 14차 5개년 계획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면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고용 문제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확 높아졌고 지금 2020년 같은 경우에 최근 몇 년 중에서 최고의 실업률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문제들도 이제 언급이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번에 보면 농민공들이 코로나19 때문에 대폭적으로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제 돈 벌러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농민공의 이동들이 상대적으로 준다는 것은 인건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 그 성장률을 놓고 보면 소비의 최종 소비의 증가율이 2020년에 가장 낮아요. 기여도가. 그래서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돈을 쓰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빨리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2021년에 중국 정부의 최대 이제 그 과제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 아마 양회의 때 그 14차 5개년 계획 플러스 2035년까지의 마스터 플랜을 내면 결국은 중국으로서는 이게 5년 뒤에 미국 GDP의 90% 그리고 추가적으로 10년을 더 가게 되면 뭐 지금 추세라고 그러면 미국을 무조건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되면 100년 만에 경제대국이 바뀌는 네. 이제 그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그게 언제냐는 건데 대략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벌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앞으로 이제 미중의 전쟁은 이것이 그 2021년부터가 진검 승부를 하는 미국은 반드시 주저앉혀야 되고 중국은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다시 일본 꼴이 나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게 중국도 필살의 전략을 쓸 거고 미국도 반드시 이제 자초시키는 전략이 아마 앞으로 5년 동안 네. 이제 피 터지게 이제 싸울 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스탠스로 이제 가냐는 것은 뭐 굉장히 큰 과제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로서는 뭐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미국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를 보고 중국을 바라보는 것들은 차고 넘치지만 중국의 시각에서 미중 관계를 바라보고 또 미국을 바라보고 그리고 한국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우리가 방향을 바꿔서 이제 이번 양회의를 계기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 미중 관계 관련해서는 저희가 미중 그 전쟁 대예측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일단 양해에 대해서 올해 양해 어떻게 전개될지 예상을 해봤는데 실제 양해 한번 비교해 보시면서 보시는 것도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